300페이지 소크라테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300페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30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크라테스나 제논이라면 무엇을 했을지 자문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거다. 에픽테토스. 네, 뭐 이 얘기가 뭐 그전 시간에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또 이렇게 내리지 못할 때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각자는. 뭔가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때도 어떻게 하지? 뭐 비즈니스 아니더라도 삶의 어떤 고난에서도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떠올리라고 지금 이 스토아는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약간 제가 또 반론을 하면 보통 우리는 떠올리려면 저도 그렇고 자신의 아버지 어머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위인들을 떠올리려면 왜 위인들을 못 떠올리려면 그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해야 되죠. 그들처럼 생각하려면. 그래서 잘 못 떠올린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떠올리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 네. 301페이지에 부모님이 운명이 정해준 것이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자녀가 되고 싶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네. 맞는 얘기죠. 뭐 부모님이 나한테 뭐 이런 인자를 주셨지 않냐 하지만 그건 그냥 이런 원인 핑계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따를 수 있죠. 정말 처참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는 많죠. 네, 문제에 압도당할 때 301페이지에 네, 문제에 압도당할 때 존경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나 뭐 제논을 떠올려라 이런 얘기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차이를 인식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책을 읽는 이유는 저런 위인들은 저렇게 행동했네. 그 갭 차이를 알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메타인지나 이런 분이 약한 분들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위인이고 옆에 주변을 생각 안 하죠.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옳아. 이러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발전이 더디다라는 얘기예요. 네. 302페이지 늘 고귀한 사람의 시선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라. 네. 혼자 있을 때 잘못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세네카. 네. 이게 뭐 중용에서 말하는 신독 이런 거죠. 아무도 없을 때 행동 잘해라. 네. 늘 고귀한 사람 시선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게 그런 거죠. 혼자 있을 때 정말 신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럼 우리가 행동을 좀 자제하잖아요. 이런 거죠. 시골보다 도시에서 행동 거지를 우리가 더 조심하죠. 시골은 다 아는 사람이 주변에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들 이러니까. 그래서 조심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익명으로 살고 싶어서 외국으로 가끔씩 여행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자유를 느낍니다. 왜?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행동하게 되는 무의식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네. 위인의 작은 부분이라도 따라하면, 네. 어떻게 되느냐. 하룻밤 사이에 영웅처럼 보일 거라 기대하지 말고, 실제 당신은 그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한 대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분명 개선된다. 작은 변화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 말 때문에 썼어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영웅처럼 보이지도 못하고 그들의 수준에 우린 도달하지 못해요. 따라한다고. 책 한 권 읽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읽고 조금 조금 생각하면서 네, 우리가 이번 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위인이나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사람을 따라해서 혹시 삶 또는 행동 방식을 개선한 적이 있는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친구를 좀 이렇게 좀 뭐 몰래 따라했던 뭐 이렇게 따라해서 내가 좀 개선됐다 이런 게 있으실 거라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고, 네 여기에서 또 말하는 한 발 떨어져서 보기 인지거리를 두는 것.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에피테토스. 네. 괴로운 것은 발생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의견, 판단, 나의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죠. 인지거리를 유지하면 모든 걸 더 객관적으로 침착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 그러한 생각들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엄청나게 이게 그냥 제가 그동안에 알아낸 철학에서 핵심이에요. 우리 존재가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끊임없이 변하고 내 생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과 내가 실질적인 내가 거리를 둘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이해하는 게 정말 그 여기 스토아에서 말하는 그 프로소케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종교에서는 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내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르다라는 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이병자 선생님 이런 얘기 하셨죠. 자동차 사고 소식에서 되게 자신이 냉정해지더라라는 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인 내 감정과 엄청나게 슬퍼야 되는 내 감정과 내가 다르게 움직이는 게 내가 있어요. 예, 이런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저 이 얘기가 좀 꽂혀가지고, 네. 거리두기를 위한 다양한 전략인데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하죠. 분해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는 것. 2번이 제논처럼, 소크라테스처럼 보는 것.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보는 게 우리가 많은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역지사지예요. 남의 눈으로 한번 봐봐라. 남의 입장이 돼보라는. 이 얘기 정말 하지만 이 얘기 못하죠, 우리가. 이게 또 교육학에서 메타인지죠. 내 스스로가 어떤지를 쳐다보는 거. 근데 이게 또 그 구도자들에서 보면 영성지능이에요. 최고의 지능이라 그래요. IQ에서도. 제8의 지능 영성지능. 자, 이게 되면요. 2번이 되면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자신을 쳐다볼 수 있으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제가 책을 한 권 냈지만 제가 정말 독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본다면 제가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겠죠. 독자가 이거 좋아할 거야 하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도. 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제안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해서 마음에 훅 들게 하면 게임 끝나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지능이 이게 역지사지, 메타인지, 이 2번이라는 거죠. 이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스승의 조언을 따라야 돼요. 스승이라는 게 뭐 이런 책들이고 주변의 선지자들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작정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메타인지가 생겨나지 않아요. 상대방의 눈으로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인의 눈으로 보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네. 꾸준히 이렇게 막 무작정 막 외우고 배우고 하다 보면서 타인의 눈으로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때 조금씩 이런 인지 능력이 생겨요. 네. 제가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배웠던 거예요. 처음부터 메타인지를 가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육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역지사지해라. 그게 되면 다 성공했죠. 네. 자, 분해를 좀 이야기하죠. 분해를 하는 거는 뭐 어떤 사항을 여기 아우렐리우스는 이거죠. 황실 가운은 으깨진 연체동물의 피로 염색된 양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 와인은 발효된 포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음식은 동물의 사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 당시에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욕망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욕망을 분해했다라는 거죠. 분해하다 보니까 본질이 보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우렐리우스. 우리 같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참아 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2000년 동안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대상을 한번 분해해보자. 해보신 적도 있고 안 해보신 적도 있겠지만 저도 이거 보면서 한번 해봤어요. 명예를 어떻게 한번 분해해볼까 하면서 제가 이런 느낌. 사람들이 대상의 번쩍거림, 일시적으로 대중의 마음에 와닿는 것에 자신의 일시적 감정, 찬사를 보내는 것? 뭐 일시적 찬사를 보내는 것? 이게 명예 아닐까?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분해해봤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네. 자, 305페이지에는 마케터들은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욕망과 필요의 감정을 일깨우려고 노력한다. 여기에 나오는 게 식품 산업은 초가공식품의 이미지를 행복이나 세련미와 같은 열정적 이상과 연관시키려고 한다. 네. 제 책에도 이 악마의 잼 페레로가 나와요. 누텔라라는.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잼을 만들었는데 이게 잼이 숭상받는 잼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서구에서는 좋아하는 잼인데 정말 이렇게 행복의 이미지를 내비치죠. 따져보면 뭐 초콜릿 들어가고 그냥 아몬드 들어가 있는 그냥 초콜릿 잼인데 결국 이거 먹으면 엄청나게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미지를 합성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해 기술은 코카콜라는 설탕물과 첨가물. 잡스의 이야기도 생각나죠. 코카콜라 부사장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부사장이 안 간다고 하니까 잡스가 그랬대잖아요. 넌 언제까지 설탕물 만드는 그 회사에 있을 거니? 라고 했대잖아요. 세상을 바꿔야지 뭐 이러면서. 쿠키는 저렴하고 정제된 재료. 뭐 다들 이렇게 느끼죠. 305페이지. 만일 당신보다 권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다면 여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보라. 한번 분해해보라. 위인들 한번 분해해보라는 얘기죠. 스토아파는 개인의 인기, 권력, 부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면 보통 사람과 같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네. 가끔씩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하죠. 목욕탕 가면 다 똑같아. 재벌이나 뭐 다 똑같아.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이런 의미죠. 네. 질문이 이런 게 좀 떠올랐어요. 네. 어떤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과
뭐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그분들하고 생활을 하거나 어떤 그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네, 그래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었고요. 네. 306페이지, 뭐 이런 거죠. 뭐 같은 얘기죠. 뭐 이런 거죠. 왜 대단해 보이는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다는 그가 가진 장신구로 그를 평가하죠. 그가 가진 집,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그가 가진 차, 그가 가진 시계 이런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네카는 이렇게 약간 반론하는데 현 시대는 이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데 세네카가 약간 반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는 얘기. 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에 뭐 계속 나오는 거죠. 현자들은 스토아과에서 진정한 현자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은 거리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파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이웃한테 일어나는, 이웃이 어떤 불행을 당하면 우리는 야, 그래도 참고 잘 견뎌.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객관적 의견을 내죠.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잘 참아왔네. 잘했네. 제가 살짝 반론을 하면요.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가족의 고통을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지금 스토아는 진정한 현자는 똑같이 반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이분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마음을 지금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가족의 고통과 이웃의 고통은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좀 비슷하게 하려고. 이게 소승불교가 지향했던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속을 끊고 산속에 들어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족을 멀리합니다. 자기 어머님도 그렇고 이웃도 똑같이 대우해요. 제가 볼 때 되게 비판받아야 될 일이죠. 어떻게 자기 어머님, 가족, 자기를 낳아줬던 사람들을 어떻게 옆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면서 멀리하려고 할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죠. 돌을 닦는 거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약간 반론할 수 있다, 이거. 스토아 철학에. 네. 네, 뭐, 같은 얘기죠. 자신의 아들이나 아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의 아내나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벌어지면 자신이 불쌍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네. 307페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제3자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여파는 줄일 수 있다. 되게 이해는 하지만 실천이 어렵죠, 이거. 네. 이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글을 한 편 썼는데 3인칭으로 글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뭐 글쓰기에서도 잠깐씩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인지나 영성지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는 오늘 몹시 두려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내 느낌을 한번 써보는 그는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소설가들이 보통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그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그게 되게 그 메타인지나 그 역지사지의 능력을 높이는 하나의 엄청난 방법이에요. 꼭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아니라 그는 몹시 두려웠고 그는 몹시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글을 써보세요. 네, 시공간 확장하기.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시공간 확장하는 거 정말 이것도 중요하죠.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우주 공간에 정말 큰 우주 공간에 하나의 먼지라고 느끼면 마음이 좀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시공간을 확장하라고 스토아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주라는 공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안정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아우레올리우스는 또 시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일시적임을 관찰하면서 마음속 우주의 광대함과 무한한 시간을 시각화한다면 운명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10년 후에 지금 이 문제로 머리 아플까 내가? 아니면 일주일 뒤에 이 문제로 내가 머리 아플까?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각나죠.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좀 새틀처럼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전 분명히 있거든요. 엄청나게 막 화가 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화가 났던 기억도 잘 안 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네, 한번 듣고 싶었고. 네. 네, 뭐 같은 얘기죠. 네.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변화만이 유일한 상소다. 변하는 거죠, 우주는. 1초도 멈추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모든 건 변하고 흐르는 건 상수다. 좀 재밌는 표현이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거. 이게 우리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건 변하죠. 네. 지금 엄청 어렵더라도 변하고요. 지금 엄청 즐겁더라도 변하죠. 네, 310페이지에 끊임없는 변화와 우주에서의 우리의 작은 역할에 대한 성찰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네, 맞죠. 높은 곳에서 보면 부질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산에 올라가면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사나 하는 게 이 문제하고 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업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좀 위에서 보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는 뭐 모든 게 다 멋진 얘기라. 뭐 이런 거죠. 네. 사건들 위에 쌓인 또 다른 사건들은 또 새로운 사건들에 덮인다.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어떤 큰 일이 생겼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생기면 그 큰 일이 확 묻어지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겨나 기존의 어려움이 감쪽같이 없어진 경우. 근데 지금 뭐 잘 자란 현안이 있는데 뭐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면 이 잘 자란 현안은 현안도 아니죠. 그냥 가족이 아픈 게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죠. 그런 얘기죠. 네. 역설적으로 우리의 하찮음을 생각하면 우울감이 아니라 해방감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우주의 크게 먼지보다 작은 존재를 우리가 보면 우울감이 아니라 해방감이 생긴다. 이거는 광활한 우주와 비교했기에 하찮음이 해방감으로 작용한 것이다. 만약 옆 인간과 비교하면 우린 또 우울해지죠. 네. 우리가 우주하고 그냥 무생물체인 우주랑 엄청난 큰 우주랑 비교하니까 하찮지만 바로 옆에 있는 좀 이웃이나 나보다 잘된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또 급 우울해지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큰 악을 긍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악은 처벌받는데 이게 재화벌에서 나오는 얘기죠. 작은 악은 처벌받는데 큰 악은 영웅시대죠. 전쟁 같은 경우가 그렇죠. 사람을 한 명 죽이면 우리는 2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전쟁에서 사람을 막 죽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웅시하죠. 그분이 많이 죽였다고. 이게 큰 악과 작은 악을 또 이렇게 또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게 되더라라는. 예. 위에서 바라보기 뭐 지금 같은 얘기 하죠. 뭐 산이나 위에서 보면 되게 좀 작아 보인다. 아레올레스 플라톤이 말했듯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모든 걸 위에서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역적인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 네. 네. 큰 산이나 큰 거대한 바다 옆에 서면 우리의 문제가 줄어드는 것 같다.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얘기인데, 네. 자연에서 보면, 네. 자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선이 되고 우울과 불안 이런 게 감소가 되는데 이유가 자기 존재를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훨씬 더 큰 뭔가 속에 속한 작은 일부라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네. 근데 약간 반론하면 이렇게 작은 일부는 해방감을 분명히 줍니다. 우리한테.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무의미함도 줘요.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다라는 느낌이. 예.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은요. 산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대요. 해방감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게 틀린 거예요. 네. 현재의 것들에 감사하자. 네. 네. 당신은 자기가 준 것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받은 건 과소평가하죠. 네. 네. 우리 얘기죠. 내가 받은 건 네, 엄청나게 과소하고 내가 준 건 엄청나게 크게 느끼죠.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이게 다 여기죠. 이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자연의 선택은 뭐 좀 인사이트 있죠. 행복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이 자연은 우리 인간이나 나무나 동물들한테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라고 지금 명령한다라는. 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주변의 모든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기에 종종 상상의 문제에 압도당한다. 네.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좀 했죠. 세상은 점점점 뭐 이명자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안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뇌는 끊임없이 문제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네. 아 여기에 꽂혀갖고 지금 이 문장의 315페이지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의 특권보다 훨씬 더 작다고 착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큰데 이게 작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문제가 적고 특권은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걸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분노와 시기심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완벽한 비결이래요. 분노와 시기심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완벽한 비결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그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뭐 엄청난 철학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만 마음속에 간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많이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시기심과 욕망에 대한 해독제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갖고 있으면 이미 오래전에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빨간색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인데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건 강제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주의력은 감정을 조절한다. 그래서 부족한 것에 주의력을 기울이면 부러움과 욕망을 일으키고요. 가진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감사와 행복을 느낀다. 뭐 딱 아는 얘기지만 또 이렇게 한 줄 적혀 있으면 좀 다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할 것에, 가진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라는 얘기. 네, 뭐 늘 새기고 반복해라. 네, 세네카의 이야기인데 여기가 좀 딱 와닿았죠. 나는 아직도 내 좋은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걸 떠올려야 한다.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현자들도. 그냥 책 한 번 읽었다고 자기가 그 책의 모든 게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눈앞에 보여진 걸 앞에 붙여놓고 쓰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얘기죠. 이런 철학자도 자신의 원칙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걸 떠올려야 한다. 완전히 몸에 배게 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놓으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써놨는데요. 이런 뭐 한 열 몇 가지. 네, 한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항상 어려움이나 뭐 아침마다 한 번씩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바라는가? 이것이 내 첫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큼 안 좋은가? 이 문제가 1년 후에도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게 유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을까? 나는 사물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 판단을 더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가? 상황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가? 내 감정이 현실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과도한 정념에 희생당하고 있는가? 나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걸 바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통제 범위 내에서 중요한 일에 내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가? 이 행동이 내 가치 및 장기 목표와 일치하는가? 네. 지금 유혹에 넘어가면 나중에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보라. 지금 절제할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까? 세네카라면 나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네. 이것도 다 지나갈 것이다. 감정은 오락가락한다. 오직 이 순간을 극복할 생각에만 집중해야 한다. 죽음을 생각해라. 메멘토 모리 해라. 네. 319페이지에 당신이 공감하는 문구를 적고 자주 반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규칙들은 작은 차원으로 보기에 씨앗 같지만 비옥한 마음을 찾으면 장기적인 결과를 맺는다라고 세네카 이야기합니다. 작은 문구를 계속 아침마다 쳐다보고 저녁마다 쳐다보는 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맺는다는 거죠. 뭐 또 과학적으로 최근 과학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과 대화하면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수정됨을 보여준다. 네, 과학적으로도 이게 입증이 됐다라는 거죠. 네, 질문이 요즘에 자주 반복하는 문구 스스로한테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요. 네. 아리올리스는 일기에서 새벽에 온 것에 감사했다라고 적어놨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자신을 실험하고 성장시킬 새로운 기회로 보았다. 이게 실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말 엄청나게 강한 인간들이 되죠. 왜냐하면 하루를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삶의 역경은 충분히 경험할 만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가. 네,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현자들은 팔이 부러지고 죽을 고비가 와도 이걸 삶은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네,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삶은 실험이다라고 여긴 적이 있는지. 네,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네. 갑자기 321페이지에 이 책에 이 이미지가 왜 들어갔나 할 정도의 그냥 재미로 하나. 이게 뭐 준비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책 이걸 왜 이렇게 이미지가 그리 중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옮겨봤고요. 네, 322페이지에 아레올리스는 자신의 일상적 행동에 대해 자주 반성하면서 자기 실수를 알아야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성적 존재로서 내 잠재력에 접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마음을 바치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이나 욕망 때문에 내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제 책에도 또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323페이지. 네, 발전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네, 진짜 너무 멋진 얘기죠. 매일 준비와 반성하면서 이런 게 벅차다면 매주 한 번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문구 써놓고 읽고 해석한 자신의 마음에 넣으려고 하는. 결국은 뭐냐면 의식하면서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고 잘했고 뭘 계획하고 준비하고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냥 자동 반응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프로소페를 가지라는 거죠. 이 스토아 철학에서.
근데 의식하는 삶이 쉽나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의식하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의식하는 게 잘 사는 길이라고 스토아파는 말하는 거죠. 네. 아레올리우스처럼 일기 써라. 뭐 쓰는 얘기는 여기 다 뭐 공감하실 얘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걸 일기로 기록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라. 때로는 가장 간단한 도구가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일기다라는 거죠. 글 쓰는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 글을 쓰면 우리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식별하고 진행 사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게 해주죠. 네, 저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내 생각을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한 번씩 계속 쳐다보고 고치고 하다 보면서. 그러니까 쓴 것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썼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읽었다고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레올루스는 그가 실패했을 때마다 행동하는 법을 떠올리고 자신을 바로잡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일종의 자기 훈련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핵심 유산이 되었다. 2000년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작품이 되었죠. 이 명상록이라는 것 자체가. 에픽테토스도 글을 쓰라고, 일기를 쓰라고 권장하죠. 배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꼭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학습일지라도 쓰시더라고요. 네. 자, 거의 마지막이고요. 네. 일기는 변화의 증거가 되고, 쓰여진 글이 없으면 내 생각이 뭔지 잘 모르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거의 뭐 확신하고 있죠. 쓰여져야 내 생각이 뭔지 알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른 후 현재 알게 된 것을 오래전에 알았을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되면 이걸 아마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냥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글을 쓰여지지 않았으면. 그래서 글이 쓰여져야 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제가 이 질문하고 이 페이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2017년도인가 막 냈던 책에서 혼란스러운 가식 하나 방법 책이 있는데요. 그때 쓸 때만 해도 신에 대해서 얘기 잠깐 썼는데 신은 믿음의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신은 믿고 안 믿고를 따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신은 믿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신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존재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네, 이게 달라진 거죠. 글을 썼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지금 제가 알았던 것을 예전에도 그랬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정하고 있겠죠. 근데 그때 글을 썼기 때문에 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자, 당신의 선택이라는 무의식적 덩어리에 쉽게 휩쓸리든지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든지 결정하고요. 기존의 편안한 상태로 그냥 있거나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거나 전자는 더 유혹적이지만 후자는 우리 삶을 더 풍부하게 하죠. 악의 길, 미덕의 길, 쉬운 삶, 목적이 있는 삶. 결국 현재 쉬운 결정이 종종 미래의 어려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쉽게 지금 쉬운 선택을 하지 마라. 지금 불편함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행동을 시작하면 개선이 될 거고 오늘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지금 시작하라는 얘기죠. 네. 페이스북에 잠깐 썼던 얘기인데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가슴에 남는 것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불편한 것을 선택하라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선택해야죠. 쉬운 것, 또 어려운 것. 쉬운 삶은 기존의 편안한 상태에 있는 거고 어려운 삶은 목적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현재의 쉬운 삶으로의 결정은 종종 미래의 어려운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선택해라. 불편함을 선택해라. 고통스러움을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